엄마 이제 여기서 사세요. 아들이 내려준 곳은 이평 남직 고시원이었습니다. 전 재산 털어 아들 빚까지 갚아줬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냉대였지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어요. 6개월 후 엄마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란 사실을 말이죠. 지금부터 한 여성의 통쾌한 역전이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 전해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금례라고 합니다. 올해 67세예요. 32년 동안 한정식집을 운영했죠. 금례한 정식이라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제일 신선한 재료를 골라야 손님들이 만족하시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함께 장을 봤습니다. 남편은 늘 제가 고른 배추를 보며 웃었어요. 당신 손만 가면 채소도 살아나는 것 같아.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혼자 식당을 지켰죠. 아들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죠.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요. 결혼도 하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준혁이는 부동산 일을 했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돈도 잘 벌고 집도 샀죠. 하지만 작년에 투자를 잘못했대요. 큰 돈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사채를 썼다고 했습니다. 7억 원이나 되는 돈을요. 어느 날 준혁이가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준혁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고 준혁이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준혁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 큰일 났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투자를 잘못해서 사채를 썼어요. 7억 원이요. 순간 귀가 멍했어요. 7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7억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미쳤어요.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순간 알았습니다. 아들이 왜 찾아왔는지 제 식당과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거였어요. 준혁아, 이 식당은 엄마 인생이야. 그리고 아파트는 우리 집이잖아. 알아요, 엄마.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아내랑 애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며느리와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손주가 무서워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8억 원이요. 이자까지 합치면요. 8억. 제 식당과 아파트를 팔면 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팔면 저는 어디서 살죠? 엄마, 다 갚고 나면 저희랑 같이 살아요. 작은 집이라도 하나 구할게요. 준혁이 말이 진심처럼 들렸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믿었죠.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2년을 운영한 식당을 팔아야 한다니.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제가 잘하는 거겠죠? 손주들을 지켜야 하잖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 믿었어요.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소에 갔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준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금리한 정식, 매매가 3억 원.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찍으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죠. 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준혁이가 말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이 아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릴 때 준혁이는 착했습니다.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동생처럼 작은 아이들도 잘 돌봐줬어요. 중학교 때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도 매일 학교 끝나고 달려와서 집안일을 도왔죠. 엄마 아프면 안 돼요. 저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때 준혁이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요.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수표였어요. 손에 들고 나오는데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나 싶었어요. 준혁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진짜로요. 그래.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죠. 이틀 후 아파트도 팔았습니다. 28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대출받아서 산 집, 준혁이를 키운 집, 거실에는 준혁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립스틱이 있었고요. 옷장에는 남편 양복이 걸려 있었어요.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두고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5억에 팔렸어요. 은행 VIP룸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오후 2시였죠. 준혁이도 함께 왔어요. 매수자에게 집 열쇠를 건넸습니다.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젊은 부부였어요. 행복해 보였죠. 저도 저 나이에는 행복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받자마자 바로 사채 빚을 갚았어요. 식당 판 돈 3억과 아파트 판 돈 5억 합쳐서 8억을 사채업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8억. 제 평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금 완료 알림이 떴습니다.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드님 덕분에 큰돈 벌었네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드님 덕분에. 준혁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준혁이를 봤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서 살까? 순간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네. 엄마 집도 없고 식당도 없잖아. 우리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물어본 거야. 준혁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 그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무슨 문제 있니? 엄마 사실은요. 준혁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내가 그러는데요. 시어머니랑은 못 산대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겠다고 그래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요. 가슴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럼 엄마는 어떡하라고? 엄마, 일단 고시원 같은 데서 지내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달치 방세는 드릴게요. 그동안 작은 집이라도 구하시고요. 내 돈 다 내 빚 갚는 데 썼는데 무슨 돈으로 집을 구해? 통장에 좀 남지 않으셨어요? 1억 남았어. 그걸로 얼마나 버티겠니?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저를 버릴 생각이었다는 걸. 같이 살자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말이었던 거죠. 준혁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알아요, 엄마. 근데 저도 제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랑 애들도 있고요.
그럼 엄마는 가족이 아니니? 준혁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택시를 불렀어요. 신림동 고시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준혁이가 제 짐 2개를 트렁크에서 꺼냈어요. 캐리어 하나랑 큰 가방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32년을 산 흔적이 그것뿐이라니. 엄마 1달치 방세 냈으니까 그동안 집 구하세요. 준혁이가 영수증을 건넸어요. 20만 원. 1달치 방세였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는 어떡하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엄마도 이해하시죠? 저도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 택시에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빨간 후미등만 보였어요. 빨간불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고시원 앞에 혼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짐 2개와 영수증 1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시원 입구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와 라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관리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3층 31호실이에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31호 문을 열었어요. 2평 남짓한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았고요. 밖에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옆방에서 소리가 들릴까봐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2년을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손님들한테 욕먹어도 참았고 힘들어도 웃었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밤 11시가 됐어요. 옆방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설도 들렸어요. 복도에서는 누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났죠. 시끄러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창밖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빨강, 파랑, 빨강, 파랑. 그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늙은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죠.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혁이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까? 다시 한번 말해볼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를 버리기로요. 더 이상 매달려봤자 소용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낡은 형광등이었죠. 새벽 2시가 됐어요.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누가 비틀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도 났죠.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1억 원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식당도 없고 집도 없는데 67세 노인을 어디서 쓰겠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있었으면 준혁이가 감히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6시에 눈을 떴어요. 습관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가던 습관이요. 하지만 이제 갈 시장도 없었어요. 갈 식당도 없었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어요. 밖에서는 차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 내내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갈 곳이 없었거든요. 텔레비전도 없고 할 일도 없었어요. 그냥 창밖만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다들 갈 곳이 있구나. 나만 없네. 어느 날 복도에서 전단지를 봤어요. 무료 급식소 봉사자 모집 서울역 근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봉사를 하면 시간은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받는 입장이 되기 전에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봉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내일부터요. 좋아요. 오전 11시까지 오세요. 다음 날 급식소에 갔습니다. 오전 10시 50분에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어요. 앞치마를 입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중년 여자분이 물었어요. 네. 강금례라고 합니다. 아, 어제 전화하신 분? 저는 책임자 김미숙이에요. 여기 앞치마 입으세요. 앞치마를 받아 입었습니다. 하얀 앞치마였어요. 오랜만에 입어보는 앞치마였습니다. 식당에서 매일 입던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느낌은 달랐어요. 예전엔 제 식당에서 당당하게 입었는데 지금은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숙 씨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1시 30분이 됐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죠.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힘들어 보였습니다. 옷도 낡았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저는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왔어요. 50대 남자였습니다. 쟁반을 내밀었어요. 저는 국을 퍼담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저도 이제 이쪽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32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1시간 동안 배식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어요. 다들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냥 받아갔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저도 예전엔 손님들한테 당연하게 음식을 주지 않았나요? 배식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오후 12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처음 본 순간 놀랐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냄새였어요. 노인이 가까이 오자 쉰내가 났습니다. 옆에 있던 봉사자가 코를 막았어요. 저 할아버지 또 왔네. 냄새 진짜. 다른 봉사자도 속삭였습니다. 맨날 저러고 오시네. 좀 씻고 오시지. 노인이 배식줄에 섰어요.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비켜났습니다. 냄새를 못 견디는 거였죠. 노인은 그런 반응에 익숙한 듯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노인이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얼굴을 봤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특이했거든요. 텅 빈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또렷했어요.
치매기가 있는 건가?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자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제 아버지도 말년에 치매를 앓으셨거든요. 그때 아버지 눈빛이 이랬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면 또렷해지고 다시 흐려지고 그 반복이었죠. 할아버지, 여기요. 저는 국을 푸짐하게 담아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요. 반찬도 더 얹어드렸어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노인은 쟁반을 들고 구석 자리로 갔어요. 혼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인 근처에 앉지 않았어요. 냄새 때문이었죠. 배식이 다 끝났어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바닥을 닦았어요. 일을 하면서 계속 노인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분은 어디서 주무실까? 집이 있으실까? 가족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절뚝거리며 걷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시원이었죠. 작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인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분도 힘드시겠구나. 나보다 더 힘드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제 처지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잠잘 방이 있잖아요. 저분은 노숙자일지도 모르는데. 다음 날도 급식소에 갔어요.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갔습니다. 다른 할 일이 없었거든요. 봉사를 하면 시간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노인도 매일 왔습니다. 정확히 오후 12시쯤. 항상 같은 시간이었어요. 똑같은 옷에 똑같은 냄새. 다른 봉사자들은 여전히 노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매일 노인한테 음식을 더 담아드렸습니다. 남들 몰래요. 국도 더 주고 반찬도 더 얹어드렸죠. 가끔 고기 반찬이 나올 때는 큰 덩어리를 골라드렸습니다. 노인은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구석자리에 가서 혼자 드셨죠. 2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영하 6도까지 내려갔어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죠. 그날도 노인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배식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노인의 발을 봤습니다. 신발이 찢어져 있었거든요. 발가락이 그대로 보였어요. 양말도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에는 동상 기미가 보였어요. 빨갛게 부어 있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추운 날씨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다니시다니. 동상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시려고. 봉사가 끝나고 저는 다이소에 갔어요. 양말 코너로 갔습니다. 제일 두툼한 걸 골랐어요. 3,000원짜리였습니다. 세 켤레를 샀어요. 계산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돈도 얼마 없는데. 하지만 괜찮았어요. 노인한테 필요한 거니까요. 다음 날 급식소에 갔어요. 양말을 가방에 넣어갔습니다. 노인이 왔어요.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았죠. 저는 배식이 끝난 후 노인한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신으세요. 양말 세 켤레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양말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뭡니까? 양말이요. 할아버지 신발 구멍 났던데. 발 시리시면 안 되잖아요. 노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감정이 일렁이는 것 같았죠. 왜 이런 걸 주십니까? 그냥요. 추운데 건강하셔야죠. 노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노인과 저 사이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노인이 올 때마다 저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3주차 금요일이었어요. 메뉴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죠. 노인이 배식을 받으러 왔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 고기 큰 덩어리를 하나 더 얹어줬습니다. 밥 위에 살짝 덮어서요. 노인은 쟁반을 받아들고 자리로 갔어요. 밥을 먹다가 고기를 발견했나 봅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모른 척하며 다른 사람 배식을 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노인이 다가왔어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놀랐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럼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았어요. 노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자네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가장 갖고 싶습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마다 원하는 게 있지요. 돈, 명예, 권력. 자네는 뭘 원하십니까?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노숙자처럼 보이는 노인이 이런 걸 물으시는 걸까? 하지만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뭐지? 돈? 집? 명예?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드님이? 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애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네 자신은 어떻고요? 저는 괜찮아요. 자식이 잘 살면 그걸로 됐죠. 노인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네는 순수하군요. 순수하다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식보다 자기가 우선이지요. 하지만 자네는 다르군요. 노인이 일어섰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상한 분이네.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 누웠습니다. 노인의 질문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 정말 아들의 행복뿐일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다시 식당을 하고 싶고 집에서 살고 싶고 존중받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67세인데 돈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급식소 가고 봉사하고 돌아오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노인을 보는 게 하루의 작은 낙이었거든요. 노인도 매일 왔어요. 항상 같은 시간에요. 그런데 4월 초였어요. 갑자기 노인이 안 왔습니다. 첫날은 그러려니 했어요.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지만 이틀째도 안 왔어요. 3일째도요. 나흘째가 됐는데도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졌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닐까? 다른 봉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냄새나는 할아버지 요즘 안 오시네요? 그러게요. 어디 가셨을까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요? 글쎄요. 노숙자분들은 갑자기 안 오시는 경우 많아요. 병원 가시거나 다른 데 가시거나. 가슴이 불편했습니다. 그분이 어디 쓰러지신 건 아닐까? 밤에도 노인 생각이 났어요.
고시원 침대에 누워서도 걱정됐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나도 힘든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노인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나? 양말만 사드릴 게 아니라 신발도 사드릴걸. 그런 후회가 들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7시쯤이었어요. 봉사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금래 여사님. 돌아봤어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인상이 냉철했습니다. 누구세요? 박진우라고 합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뒤를 보니 검은 제네시스 세대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번쩍번쩍 윤이 나는 차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인데요? 박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박 회장?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회장님은 없는데 제가 아는 분인가요? 탑승해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지금이요? 네. 어디로 가는 건데요? 도착하시면 아실 겁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죠. 박 회장이 누구지? 왜 나를 찾는 거지? 알겠어요.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이었어요. 진우 씨가 조수석에 탔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어요. 강남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거대한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잘 가꿔진 나무들과 분수대, 조각상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박 회장님 댁입니다. 차가 현관 앞에 섰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모두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리석 계단을 올라 현관문으로 들어갔어요. 홀이 나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죠.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리고 홀 중앙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어요. 하지만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믿을 수 없었어요. 급식소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패딩 대신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찢어진 신발 대신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요, 금례 여사.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노인이 다가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자기소개가 늦었군요. 나는 박영수, 대한유통그룹 창업주의자 회장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대한유통그룹? 그 유명한 백화점 말인가요? 대한유통이요? 그렇소. 진우 씨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기업 정보가 떠 있었어요. 대한유통그룹, 계열사 23개, 총 자산 6조 원, 백화점, 레스토랑, 호텔.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왜 여기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네가 궁금하겠지. 내가 왜 급식소에 있었는지, 왜 노숙자 행세를 했는지. 네, 나는 진짜 사람을 찾고 있었소. 진짜 사람이요? 그렇소.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사람 말이요. 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한테는 자식이 셋 있소. 아들 둘에 딸 하나. 모두 명문대를 나왔고 능력도 있지. 하지만 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놈들은 내 재산만 노렸소. 생일날 찾아와도 선물이 아니라 투자 제안서를 들고 왔지. 명절에 와도 내 건강보다 회사 주식에 관심이 더 많았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아니, 저보다 더 심하네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시험을 하기로 했소. 노숙자 분장을 하고 여러 급식소를 돌아다녔지. 진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진짜 사람을요? 그렇소. 수백 명을 만났소. 하지만 다들 날 피했지.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욕을 하더군. 하지만 자네는 달랐소. 박 회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자네는 날 피하지 않았소. 음식도 더 담아주고 양말도 사줬지. 고기도 몰래 얹어줬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서요. 그게 진짜 마음이요. 돈을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람을 본 거지. 박 회장이 일어섰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이 보였어요. 내 자식들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소. 나를 급식소에서 봤다면 인사라도 했을까? 아마 모른 척 했을 거요. 아니, 날 정신병원에 보냈겠지.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자네는 통과했소. 자네는 시험을 통과한 유일한 사람이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건가요? 그렇소. 자네한테 제안이 있소. 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내 외식 브랜드 체인을 맡아줬으면 하오. 네. 금수저 레스토랑이라고 들어봤소? 당연히 들어봤죠. 유명한 레스토랑 체인이었습니다. 서울에만 10여 개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요? 그렇소. 진우 씨가 서류를 가져왔어요. 펼쳐놓았습니다. 계약서였어요. CEO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3억 원. 주식 지분 10%를 드리고요. 강남 펜트하우스도 제공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3억? 10%? 펜트하우스? 저는 그럴 자격은 내가 인정했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자네는 32년 동안 한정식집을 운영했소. 전문가 아니오? 하지만 제가 한 건 작은 식당이었어요. 레스토랑 체인은 규모가 다를 뿐이요. 중요한 건 사람을 아는 거요. 자네는 사람을 알아. 손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요. 박 회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경영 능력은 있어도 사람을 몰라. 숫자만 보지 사람은 안 봐. 하지만 자네는 다르오.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 이제 67세예요. 너무 늙지 않았나요? 나는 78이요. 나보다 젊지 않소? 박 회장이 웃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니 어지러웠어요. CEO. 저에게 이런 기회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간을 드릴 수 없소. 지금 답을 해야 하오. 지금이요? 그렇소. 자네가 필요하오. 금수저 레스토랑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67세에 이런 제안을 받는 건 기적이야.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제가 해도 될까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해봐. 당신은 할 수 있어.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요. 진우 씨가 펜을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금래. 제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진우가 모든 걸 도와줄 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내가 해야지. 자네가 내 제국을 구해준 거요. 박 회장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을 거요. 자네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진실한 사람이요. 그날 밤 제공된 객실에서 잤어요. 거대한 침대였습니다. 푹신한 이불이었죠.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시원이 아니라 여기라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6개월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강남 펜트하우스 침실이 보여요. 20층 높이에서 보는 서울 전경. 한강이 보이고 남산타워도 보였죠. 옷장에는 샤넬, 에르메스, 구찌 옷들이 걸려 있어요. 진우 씨가 다 준비해줬죠. 대표님,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CEO답게 입으셔야 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울을 보니 달라 보였어요. 67세 노인이 아니라 당당한 경영인처럼 보였죠. 머리도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펌을 했어요. 화장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금수저 레스토랑 본사 CEO실. 20평이 넘는 방이었어요. 큰 책상과 가죽 소파,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창밖으로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게 제 자리예요. 강금래, 67세 CEO. 첫 회의 날이 떨렸습니다.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10명쯤 됐죠. 다들 저보다 젊었습니다. 40대, 50대. 저를 보는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67세 할머니가 CEO라니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눈빛이었죠. 안녕하십니까? 강금래입니다.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 컨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거였죠. 금수저 레스토랑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임원들이 쳐다봤어요. 음식은 맛있습니다. 분위기도 좋아요. 하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요? 한 임원이 물었어요. 네. 손님의 마음을 읽지 못해요. 제 식당에 단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주 오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오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지셨대요. 의자에 앉고 일어나는 게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임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의자 높이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달았어요. 할머니가 편하게 앉고 일어나실 수 있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매일이요. 이게 마음입니다. 손님을 그냥 손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불편해하는지, 뭘 원하는지 보는 거죠.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레스토랑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파는 곳으로요. 회의가 끝났어요. 임원들이 하나씩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배울 게 많겠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 의심이 사라졌죠. 이제는 존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됐어요.
메뉴를 바꿨습니다. 노인들도 먹기 편한 부드러운 음식을 추가했어요. 의자도 바꿨죠. 높이 조절이 되는 의자로요. 조명도 밝게 했습니다. 어두우면 메뉴판이 안 보이거든요.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추가로 달았어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석 달 후 보고서가 나왔어요. 진우 씨가 들고 왔습니다. 여사님 보십시오. 매출이 30% 올랐대요. 고객 만족도는 92%, 재방문율은 80%.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었죠. 축하드립니다. 대성공입니다. 박 회장님도 만족하셨어요.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소. 자네가 해낼 줄 알았지.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제부터가 시작이요. 더 크게 키워야지. 박 회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치 젊은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어요. 회사 가면 비서가 스케줄을 알려주고요. 회의하고 결제하고 식사 약속 잡고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인터넷 기사를 봤어요. 박영수 회장 파격 인사. 67세 여성 CEO 발탁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샤넬 투피스를 입고 찍은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기사 내용도 있었죠. 강금내 CEO의 혁신적 경영. 고객 만족도 역대 최고. 댓글도 많았어요. 대박, 인생 역전, 부럽다, 멋지시다. 기사를 보며 생각했어요. 준혁이도 이걸 봤을까? 엄마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준혁이한테 보여주고 싶었죠. 엄마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엄마를 버린 게 잘못이었다고.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준혁이가 먼저 연락해야 했어요. 사과해야 했죠. 그런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요. 아들은 엄마를 완전히 잊은 것 같았어요. 이틀 후였어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대표님, 왜요? 로비에 아드님이 오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아드님이요. 이준혁 씨라고 하시는데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준혁이가 왔어? 왜? 무슨 일로? 지금 로비에 있어요? 네. 대표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자. 알겠어요. 제가 내려갈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샤넬 투피스의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넘긴 머리. 이게 저예요. 67세 강금래 CEO. 더 이상 고시원에 버려진 불쌍한 엄마가 아니에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 멀리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어요. 100만 원짜리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그 웃음이 가짜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표정을 굳혔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준혁이 앞에 섰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뭔가를 바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차갑게 물었어요. 준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뭐가? 그때 일이요. 엄마를 고시원에 보낸 것.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그때 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채 때문에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거짓말 같았어요. 표정이 진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온 거니? 엄마 기사 난 거 봤어요.
엄마가 CEO 되신 거 축하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성공하실 줄.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성공했으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만약 제가 여전히 고시원에 있었으면 안 왔겠죠. 그래서 온 거니? 내가 성공했으니까? 준혁이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을 보면 알아요. 67년을 살았는데 거짓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준혁이 말했어요. 엄마도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나 혼자 안 사는데? 네.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혼자 안 외로워. 준혁이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회사 일도 도와드릴게요.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전 부동산 일 오래 했잖아요. 매장 확장할 때 도움 될 거예요. 너 지금 일자리 달라는 거니?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그냥 엄마를 돕고 싶어서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준혁아. 네, 엄마. 넌 나를 고시원에 버렸어. 한 달치 방세만 주고. 엄마.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 궁금하지도 않았겠지.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준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이제 내가 성공하니까 왔지? 돈 냄새 맡고? 엄마, 그게 아니에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회의실로 가자. 네. 할 얘기가 있어. 준혁이가 제 뒤를 따라왔어요. 기대에 찬 발걸음이었죠. 아마 투자 얘기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10인용 테이블이 있는 방이었어요. 준혁이를 의자에 앉혔죠.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우 씨를 불렀어요. 들어오세요. 진우 씨가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혁이 그걸 보며 눈이 반짝였어요. 투자 계약서인 줄 알았나 봐요. 이게 뭐예요, 엄마? 기대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쳤어요. 내가 엄마한테 받아간 돈 목록이야. 준혁이 얼굴이 굳었어요. 뭐요? 잘 봐라. 금리한 정식 매매 대금 3억 원. 아파트 매도 대금 5억 원. 합계 8억 원. 서류에는 다 적혀 있었어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채권 추심 통보서야. 다음 서류를 넘겼어요. 법무법인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준혁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글자 그대로야. 빌려간 돈 갚으라는 거지. 그건 제 빚 갚는 데 쓴 거잖아요. 내 빚은 내가 진 거지. 내가 진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도와준 거 맞아. 그래서 이자는 안 받아. 원금만 갚아. 준혁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8억을 어떻게 갚아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저 지금 무일푼이에요. 사업도 안 되고 돈 한 푼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니까 찾아온 거잖아. 돈 좀 얻으려고. 준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진짜 이러시려고요? 응. 전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아들, 넌 엄마를 고시원에 버린 순간 아들 자격을 잃었어. 진우 씨가 나섰어요. 이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6개월 내로 8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강제 집행이요? 네. 재산 압류입니다. 준혁이 저를 봤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엄마, 제발.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었어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경비실, 회의실로 오세요. 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설마.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 2명이 들어왔어요. 이분 밖으로 모셔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들이 준혁이한테 다가갔어요. 엄마, 이러지 마요. 준혁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엄마, 제발, 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복도로 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준혁이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진우 씨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표님. 그래요? 네.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회의실에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니, 아들이 먼저 저를 버렸죠.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울면 다시 약해져요. 저녁이 됐어요. 7시쯤이었습니다. 회사 옥상 라운지로 갔어요. 박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와인 2잔을 들고 계셨죠. 오셨구려. 네, 회장님. 오늘 아드님 만나셨다며? 네. 진우 씨가 말씀드렸나 봐요? 그렇소. 힘들었겠구려. 와인 1잔을 받았어요. 붉은 와인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엄청 힘들었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안 하시오?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맞는 말이오. 둘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강을 따라 다리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박 회장님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이제 없다. 강금례만 있어. 나는 내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내가 버린 엄마는 죽었어. 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부드러웠어요. 당신은 진짜 황금의 가면을 벗긴 유일한 사람이요. 박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황금의 가면이요? 그렇소.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지. 착한 척, 효자척, 좋은 사람인 척. 하지만 속은 썩어 있소. 자네는 그 가면을 벗겼소. 자네 아들의 가면을요. 그리고 자네 자신의 가면도 벗었지. 제 가면이요? 그렇소. 희생하는 어머니라는 가면. 이제 자네는 자네 자신이요. 강금래. CEO. 당당한 여성. 박 회장님이 와인잔을 들었어요. 축배를 들지. 무엇을요? 자네의 새로운 시작을. 며칠 후 회사에 출근했어요. 평소처럼요. 비서가 스케줄을 알려줬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 오후 2시 신규 매장 시찰, 저녁 6시 박 회장님과 저녁 식사. 알겠어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새로운 메뉴 기획서였어요. 좋았습니다. 승인 도장을 찍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진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식사하십시오. 고마워요. 참, 이준혁 씨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분할 상환이라도 할 수 없겠냐고요. 안 돼요. 네. 원금 일시 상환이에요. 6개월 안에.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혁이는 결국 못 갚을 거예요. 8억이라는 돈은 무일푼인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금액이니까요. 그럼 강제 집행이 시작되겠죠. 준혁이가 가진 모든 걸 압류할 겁니다. 집도, 차도, 통장도.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혼하겠다고 할 거예요. 준혁이는 혼자 남겠죠. 불쌍한가요? 아니요. 자업자득이에요. 제가 준혁이한테 했던 것처럼 준혁이도 저한테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같은 입장이에요. 버려진 사람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지만 준혁이는 일어설 방법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들을 버린 게 너무 냉정했을까요? 정답은 없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제주도 바람처럼 서울 야경처럼 저는 자유롭습니다.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황금에 가면 뒤에 숨었던 진짜 저를 찾은 거예요. 박 회장님이 맞았어요.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착한 엄마, 희생하는 어머니, 참고 견디는 여자.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진짜 내가 있어요. 욕심도 있고 화도 내고 당당한 나. 이제 저는 그 나로 살아요. 여러분도 가면을 벗으세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당신으로 사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오늘도 해가 뜨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는 옷을 입고 회사에 갈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웃고 떠들 거예요. 그게 제 삶이에요. 그게 저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을까요?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그래도 자식인데 용서한다. 2번. 나도 강금래처럼 단호하게 끊는다. 댓글로 번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